일관성의 법칙에 대항하는 자기 방어 전략. 개입과 일관성 법칙이 결합된 영향력에 대항하는 방어 전략은 일반적으로 일관성이 유익하고 때로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이없을 만큼 어리석고 경직된 일면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생각 없이 일관적인 행동을 보이려는 경향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동화된 개입 일관성 반응을 악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화된 일관성이 대부분의 경우에 매우 경제적이고 시기적절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그것을 쉽사리 제거해버릴 수도 없는 일이다. 만일 자동화된 일관성을 생활에서 없애버린다면 우리는 커다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과거에 내렸던 결정이나 행동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 앞에 닥친 모든 일에 대하여 매번 사사건건 심사숙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해야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은 턱도 없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위험하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동화된 일관성조차 필요하다.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익한 일관성과 어리석은 일관성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의 경고 사인에 의해 그 둘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다. 본능적인 거부감에 따라 행동한다. 우리의 첫 번째 경고 사인을 알아차리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일관성의 덫에 걸려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위상가다로 배가 아프게 된다. 나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하였다. 특별히 내가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그 일은 내가 설득 기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훨씬 전 어느 여름에 일어났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반바지 차림에 가슴이 깊게 패인 옷을 입고 있는 한 젊은 미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류처를 들고 있었는데 지금 설문조사 중인데 응해줄 수 있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물론 요구에 응했고 그녀에게 가능한 한 멋진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녀의 질문에 과장되게 대답하였다. 대화를 대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사람들의 여가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중인데 협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필자,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미녀,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외식하세요? 필자, 아마도 3번 아니면 4번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식을 합니다. 미녀, 훌륭한 취미시군요. 그런데 외식하실 때 와인도 함께 드십니까? 필자, 수입 와인 외에는 입에도 되지 않습니다. 미녀, 그렇군요. 영화는 어떠십니까? 극장에 자주 가시는 편이십니까? 필자, 영화요? 저는 대작이나 유럽 영화를 좋아하는데 좋은 영화를 찾기가 그리 쉽지 않군요. 당신은 어떠십니까?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미녀, 아, 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설문조사를 계속할까요? 음악회는 자주 가시는 편인가요? 필자, 물론이죠. 특히 나는 고전 음악회에 자주 가지요. 가끔은 팝 음악회에도 가지만요. 미녀, 재빨리 적어 나가면서 훌륭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극이나 발레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만일 이 지역에 발레 순회 공연이 있으면 보러 가실 건가요? 필자, 아, 발레 말이죠. 그 우아함을 나는 너무너무 사랑한답니다. 나는 발레 강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나는 기회가 있는 대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발레 공연을 보러 갑니다. 미녀, 좋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사님이 지금까지 하신 대답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필자, 사실 저는 박사이긴 합니다. 그러나 박사라는 말은 좀 공식적으로 들리는군요. 그냥 밥이라고 불러주세요. 미녀, 그러지요. 밥, 당신의 답변에 의하면 당신은 클럽 아메리카에 가입한다면 1년에 1200달러나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의 가입비만 내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여가 활동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처럼 활발하게 여가 생활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필자, 가로 열고,
덫에 걸린 쥐처럼 가로 닫고 그렇군요. 내가 더듬거리면서 그녀의 말에 동의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내 속이 쓰려왔음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의 위장은 내 이성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이봐, 지금 너는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나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내 스스로의 답변에 의하여 포위당한 것이다. 내가 만일 지금 와서 나는 사실상 그처럼 여가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한다면 영락없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또한 그런 변명 없이 그녀의 제의를 거절한다면 나는 $1200를 전략할 기회를 놓치는 바보가 될 것이다. 그 어느 대안도 그 순간에 그녀의 제의를 거절하는데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추적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즉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클럽에 가입하고 말았다.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 봉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요즘 내 위장이 보내는 신호에 매우 충실히 복종한다. 게다가 나는 일관성의 압력을 나에게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방법도 체득하였다. 그것은 그들에게 정확히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 방법의 효과는 굉장했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내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내 말에 정신이 혼란스러워져 나를 풀어주는 것이었다. 그들의 요청에 복종하는 대신 에머슨이 말한 유익한 일관성과 어리석은 일관성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나를 보고는 아마 그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얼굴에는 갑자기 당황한 빛이 역렬하더니 바쁘게 인사말을 중얼거리고는 나가는 문을 향해 허둥지둥 걸어가는 것이었다. 일관성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나의 방어 전략은 매우 훌륭했다. 나는 내 위장이 신호하는 대로 일관성 있게 행동해 나갔다. 나는 일관성이라는 무기로 무장하고서 나를 맹렬하게 공격하는 공격자에게 일관성의 중요성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저 어리석은 일관성의 무모함을 지적한 것이다. 나의 반격에 대부분의 공격자들은 움찔하였으며 결국 당황하여 물러서곤 했다. 나는 승리자였다. 불로소독자들을 물리쳤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나는 가끔 수년 전에 나에게 원하지 않은 클럽에 가입하게 만들었던 그 미녀가 지금 나에게 똑같은 수작을 걸어온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상상해 보곤 한다. 그녀와 나의 대화는 마지막 부분만 제외하고는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이 다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미녀, 당신처럼 활발하게 여가 생활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필자, 가로 열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가로 닫고 아닙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거짓 핑계에 불과합니다. 나는 당신 상사가 왜 당신을 고용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처럼 아름답고 젊은 미녀가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남자들은 누구나 당신에게 멋쟁이라는 이미지를 남기기 위하여 자신의 여가 활동에 대하여 사실보다 과장되게 대답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당신이 권하는 클럽에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머슨이 어리석은 일관성은 도깨비의 장난이라고 말했거든요. 미녀 가로 열고 넋이 나간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가로 닫고 뭐라고요? 필자 이봐요. 내가 당신의 설문조사에 뭐라고 대답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비록 당신의 게임에 넘어가서 개입은 하였지만 자동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열려라 참깨는 나에게 통하지 않아요. 미녀 예? 뭐라고요? 필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그럼 이렇게 설명해 드리죠. 첫째, 나는 내가 원치 않는 것에 돈을 쓰고 싶지 않으며 둘째, 내 위장이 가라사대 내가 당신이 권하는 클럽에 가입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신호하고 있으며 셋째, 당신처럼 현명한 사람은 결국 결론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 것 아닙니까? 미녀, 가로 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가로 닫고 아 예, 글쎄 그렇군요.
처음에 자신이 의도했던 바를 되돌아본다. 우리의 위장은 지각력이 뛰어나거나 정교한 기관은 결코 아니다. 위장은 우리가 속임수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할 때만 우리에게 경고 사인을 보낸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고 있는 건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다른 곳에서 사인을 찾아야 한다. 내 이웃 사라의 상황은 다시 한번 좋은 일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라는 자신의 결혼을 취소함으로써 팀에게 아주 중요한 개입을 하였고 그 결과 생겨난 그 개입을 합리화하는 새로운 지원병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지금 팀과의 동거 생활을 무척이나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그녀가 위장의 속쓰림을 느끼지 않고 있음은 놀랄 일이 아니다. 위장은 우리가 어떤 속임수에 빠져 들어갔다는 것이 명백할 때에만 작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라. 사라는 지금 전혀 자신이 잘못된 상황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녀는 지금 옳은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과 일관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 짐작이 틀리지 않는다면 사라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가 팀을 선택한 것은 실수였으며 그녀는 지금 어리석은 일관성의 올가미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팀과 함께 살고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곳을 핵심부라고 부르도록 하자. 핵심부를 정의하자면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를 속일 수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합리화나 정당화가 통하지 않는 곳이다. 사라의 진실은 그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사라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 그녀가 너무 많은 지연병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사라가 팀을 선택한 것이 정말로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그녀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에게는 손해라는 사실이다.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녀 곁에는 이제 더 이상 선택할 남자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라는 자신의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말 그녀가 잘못 선택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매우 어려운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 만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고 있었다면 나는 그때 어떤 결정을 하였을까? 문제는 만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에 있다. 그녀가 지금 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또한 그녀가 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지식 중에서 사라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허상은 얼마나 될까? 그녀는 팀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이후로 팀은 그녀를 더욱 사랑하고 있고 지독한 쓸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정말 노력하고 있으며 훌륭한 오므라이스 만드는 법도 배웠다고 자랑하였다. 나도 팀이 만든 오므라이스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맛은 정말로 형편없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녀가 그 모든 것을 진실로 믿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현재 팀에게 느끼고 있는 만족감이 진실한 행복감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일관성에 의한 허상인지 판별하는 방법이 있다. 심리학 분야에서의 다양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대상을 지적으로 인지하기 직전에 가로 열고 아마도 수천 분의 1초 정도 전에 가로 닫고 그 대상에 대한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내 생각으로는 핵심부에서부터 전해지는 메시지는 아마도 순수한 감정의 신호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훈련만 한다면 인지작용이 시작되기 전에 핵심부가 보내오는 감정의 신호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 방법을 사라가 사용한다면 그녀는 내가 지금 결정한다면 나의 선택은 누구일까? 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놓고서 그녀 가슴에서 느껴지는 첫 번째 감정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 만든 합리화의 울타리를 뚫고 전해오는 핵심부로부터의 왜곡되지 않은 신호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어리석은 일관성에 의해 행동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 때마다 이 방법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어느 날 나는 다른 주유소보다 1갤런에 2센트가 더 싼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주유소의 광고를 보고 기름을 넣기 위하여 차를 멈췄다. 그러나 주유소 안에
미터기에 적혀 있는 가격은 광고 간판보다 2센트가 더 비싼 것이 아닌가? 나는 그 이유를 직원에게 물었는데 가로 열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주인이었다. 가로 닫고 대충 얼버무리더니 가격이 며칠 전에 올랐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판을 고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나는 어찌할 것인가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에이, 그냥 기름 넣지 뭐. 머릿속에는 이에 대한 이유들이 금세 떠올랐다. 지금 기름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기름을 넣어야만 돼. 지금 바쁘니까 빨리 기름을 넣고 떠나자. 등등의 생각이었다. 나는 그러한 생각들이 진실인지 아니면 그 주유소에 멈춰선 것에 대한 합리화를 위한 생각들인지 결정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기름의 가격을 그때 내가 알았다면 그래도 나는 그때 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 차를 멈췄을까?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나서 나는 나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전해오는 감정의 신호를 온 정신을 집중하여 기다렸다. 그 결과 나는 분명한 신호를 받았다. 그 신호는 내가 이 주유소를 그냥 지나쳤을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그때 나는 가격이 싸다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조금 전에 나를 잠시 망설이게 만들었던 이유들 중 대부분은 내가 이 주유소에 들어서기로 결정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런 이유들이 나로 하여금 이 주유소에 멈춰서도록 결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에 의해서 그러한 이유들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해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결정에 직면해야 했다. 내가 이미 호스를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차피 다른 곳에 가도 똑같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텐데 불편하게 옮겨갈 필요 없이 이 호스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나는 속으로 고민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주유소의 사장이 나에게 다가와 마음을 결정하게 해주었다. 그는 왜 기름을 주입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밖에서 본 가격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는 화를 내면서 이봐요. 당신은 내 사업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어. 당신이 만약에 내가 고의적으로 가격을 차이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호수를 내려놓고 당장 여기서 나가시오. 이미 이 자가 사기꾼이라는 걸 확신했던 나는 마음 편하게 나의 믿음과 소망대로 일관성 있게 행동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 자리에 호스를 내려놓고 가장 가까운 출구로 차를 몰았다. 이렇듯 때때로 일관성이 엄청난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실전 연습. 각 문화의 정통적인 결혼 예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결혼식의 어떤 특징이 결혼하는 한 쌍과 그 가족들에게 개입을 향상시키는 장치로 고안된 것일까?